늦게 시작한 만큼, 늦게 시작한 만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그 좀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 체제에 5가지가 있다. 라는 얘기 있었고, 그 5가지는, 기표 작용 체제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이 순환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고, 뭐 희생양, 기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이런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터프리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 기표 작용적 기호계는 수렵이나 유목세 사회에서 그 될 수 있는데 좀 약간 원시적인 이 자연적인 코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는 이런 몸체성이나 몸짓, 뭐 리듬, 춤, 제식 같은 이건 진짜 원시적인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기호계고, 그리고 절편성 및 계통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의 엄표, 이 다성성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거다. 그리고 기표 작용 기호계는 이제 그 이제 숫자와 산술과 숫자로 읽는, 그래서 뭐 어떤 정탐이나 이런 걸 때 군사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되는 그런 어떤 그 기호 체계고요. 요거는 그 약간 좀 추상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라고 하는 것들이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 이제 기표 작용제라는 게 결국 이제 주체화 기법인데, 이 주체화 기법이 그 의미 생성 및 주체적인 체제를 만드는 요런 어떤 거다라는 뭐 요 개념을 좀 갖고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기까지 진행을 주체 선까지 진행을 했고, 여기 잉여와 공명이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요. 이제 그 기표 작용적 체제에서 잉여는 그 지난번에 그 잉여라고 했을 때 이 잉여는 남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좀 더 그 충분한 어떤 그 충분한 작용이라고 해야 돼? 충분한 어떤 그 사인 사인이라고 했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고, 기호들 또는 기호들의 요소, 음소 문자 랑그에서 읽은 문자들이 변용 시에 키는 객관적 빈도, 프리퀀시라는 현상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후 기표 작용적 체제에서 잉여는 주체적 공명이다라고 하는, 여튼 주체적으로 뭔가 주체적으로 어떤 떨림이나 같이 어떤 작용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형상으로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연동소, 즉 인칭 대명사와 고유명사를 변형시킨다. 그래서 자기의식의 최대 공명은 나와 내가 되는, 그리고 이름들에 대한 비교 공명, 이 트위스탄,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공명이라는 게 교수님 같이 이렇게 울림이지 않습니까? 울림. 네. 근데 이 울림이라는 게 그,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울림을 왜 이 후 기표 작용적 체제에서 잉여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전기표부터 시작해서 네, 어, 기표 작용, 네, 그다음에 후기표 작용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왜 저기 기표 작용 체계,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거든요. 네, 우리 랑그라고 하는 게 그 기표 작용 체계로 지금 돼서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어떤 기표의 의미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문법이나 이런 걸 따르면서 그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후기표 작용은
그거에서 이제 탈주화, 탈범주화 뭐 이런 것들이 음, 일어나는 탈영토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정해진 의미를 깨는 화행론 같은. 예, 정해진 의미를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또 추가하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여라는 게 에, 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물이 잉여예요. 부가적 의미 이게 음, 잉여예요. 언어에서는. 네, 부가적 예. 의미. 그 원래 정해진 하나의 기표에 정해진 의미를 벗어나서 그거보다 또 다른 의미가 이제 추가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탈주가 일어나죠. 음, 즉 기존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새로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언어에. 음, 그러려면 그 인터프리터, 이 듣는 사람, 음. 그리고 말하는 사람, 그 발화자하고 그 상호 소통이 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명이 그래서 필요하죠. 아, 그러면 의미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야. 공명이 안 되면. 어쨌든 언어의 기본 그 기능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잖아.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주체가 새로운 거기다가 잉여를 추가해가지고 의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이 공명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근데 이 공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공감 아니면 동의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큰 의미죠. 공명이라는 게 그 저쪽에서 울리면 이쪽에서도 같이 울리는 거고. 그러니까 공감도 일종의 공명의 일종이겠지. 공감이 되는 것도. 음, 그런 어떤 그 서로 이렇게 울림이란 표현으로 그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 네, 그걸 표현했다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주체적 공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주체와 이제 상대방 간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울림이 있다라는 음. 거고, 그러면 자기의식의 최대 공명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내가 스스로 뭔가 어,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사실 말해놓고 네, 내가 뭔 소리 했지? 이럴 때가 있잖아. 네, 그러면 공명이 안 일어난 거고. 음, 자기가 새롭게 지금 이제 들레즈가 어찌 보면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아, 자기가 지금 엄청 많은 이런 그 개념들을 새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 수긍할 때가 있어야지 이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음, 나 스스로에 대한 충분한 그 최대 공명이고, 네. 그러면 이름들의 비교 공명은 또 그, 이 비교 공명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어떤 공명의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거나 뭐 이름을 정하거나 사실 네이밍이라는 게 뭐 꼭 사람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사물에 대한 어떤 명칭을 붙이는 거지. 그러면 그것들이 그 전에 이제 정해진 의미하고 다르게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또 다시 비교를 하겠죠. 새롭게 음, 범주화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이제 의미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듣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그 일치, 그 의견의 일치나 그 이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언어로 정착하기 시작하겠죠, 새로.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어라는 거를 별도의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것 같아요. 실체, 아, 하나의 실체로. 별도의 존재로 예. 본다는 거요. 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그냥 내가 말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걔를 실체로 인정을 잘 안 하잖아. 음, 그렇죠. 예. 근데 이, 그러니까 현대 언어학자들, 언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어 자체가 하나의 존재다. 음, 음, 그러니까 우리도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언어도 독립된 하나의 존재다. 음, 그러니까 걔는 걔 자체의 생성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인간이 좌지우지해서 언어가 뭐 이용되고 도구로만 활용되고 그런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어 자체가 하나의 실체로서 자기 생성 원리, 음, 그 자기 스스로 변해 나가는 원리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음. 그래서 기계로 보는 거예요. 언어도 하나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그 최대 공명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울림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음. 비교 공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서로의 어떤 그 사이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더 울림이 있고 더 뭐 하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보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게 이 용어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예. 그 명확하게는 비교 공명이라는 말을 잘 이해는 못 하겠어. 근데 그냥 그죠. 추측컨대 그러지 않을까. 아, 네네. 새로운 기표의 새로운 의미를 이제 추가해 나가는 거잖아, 지금. 이제 네, 그 맞습니다. 예. 부기표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음, 기존에 정해진 의미가 이제 벗어나는 거라고. 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그러면 그 우리가 네이밍한 것들끼리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게 그 새롭게 범주화도 하고 음, 새롭게 분류도 하고 이게 이쪽 말에 속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걸 막 비교하고 하지 않겠어요? 음, 그럴 때 서로 그 떨림이 비슷한 공명을 가지고 있고 공명을 하면 그 단어들끼리는 이제 옛날처럼 뭐 유사한 언어로 쓰이거나 의미가 비슷하게 사용되거나 뭐 이런 그 단어로 이제 새롭게 분류가 되겠죠. 아, 네. 하여튼 이게 알겠습니다. 재범주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 다시 재범주화되는 어떤 과정, 그쵸? 그러니까 재영토화 되는 거죠. 재영토화. 네네. 언어가 이제 음, 탈영토화돼서 자기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언어들, 옛날에 같이 놀던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쵸. 걔들하고 이제 떨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거나 그런 과정을 음, 거친다. 그런 의미로 난 받아들였어요. 아, 네네. 그, 그리고 이제 의식이 기재되는 벽 대신에 의식과 열정을 끌어당기는 검은 구멍이 있다라는 건데, 이건 꼭 그 블랙홀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블랙홀 같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을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쵸. 이거 번역 지금 맞죠? 맞아요. 블랙홀이에요. 예. 블랙홀이 있으며 그 안에는 의식과 열정이 공명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끌어당기면서 그 안에 이제 블랙홀 안에서 섞이면서 의식과 열정이 서로 이제 그거 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뭐지, 그 후기표 작용 체제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인 것 같습니다. 열정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언어학자의 잉여의 두 형식은 어, 빈도에서 파생을 해가지고 이제 공명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빈도, 사용 빈도든 빈도에서 뭔가 잉여가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공명이 되는 이런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렇게 그 검은 구멍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 탈영토화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아까 기표작용적 체제하고 주체적 체제. 이게 이제 후 기표적 체제죠. 그리고 각 잉여를 구분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수행하는 이 탈영토화 운동이라는 거죠. 결국 후 기표작용적 체제에서는 의미 생성을 통해서 탈영토화를 시키는 게 그게 이제 그 역할인데 이제 그 영토화에도 이제 상대적인 영토화는 빈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하는 그런 거 같고,
절대적인 영토화는 어떤 검은 구멍, 그 블랙홀 같은 것들로 빨아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영토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개념상으로 이 상대적과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또의 그 절대적 탈영토화라고 이걸 해석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표현의 형식들 또는 기호 체제들은 여전히 근데 지층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 자체를 고려해서 내용의 형식을 추상하더라도 얘는 지층이라는 거고, 또 주체와 또 의미 생성 못지않게 또 지층이라는 거예요. 주체와도 지층, 그리고 기호체제도 지층.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는 주된 지층들은 유기체, 의미 생성, 해석, 주체화와 야속된다 하면서, 근데 어, 현재, 음, 현재의 표현의 형식 및 기호 체제가, 지층에 있고 주체화조차도, 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탈영토화의 전 단계다라는 부분이죠. 지층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지층이 뭐라고? 언어에서의 지층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어, 지금 현재 공유되고 있는 어, 영토? 또 영토라 그러면 어려워지잖아. 이 지층이 앞에서 이 한번 사람이 쓰지 나오는데, 않은 용어를 갖고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쵸. 그렇게 하면, 이, 지층은, 지금 기존의 어떤, 표현과 의미의 라고 생각이 저는 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어에서의 지층이라는 게 어쨌든 여기 이 책 전반에서 지층이란 말은 그 이제 경계 이렇게 이미 굳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고착화되고 질서화되고 딱 음, 구조화돼서 이렇게 정해진 거를 지층이라고 그래. 그럼 그 경계 위에서 이제 이렇게 탈영토화가 일어나거든. 그 네, 지층에서 이제 그쵸. 벗어나는 일. 음, 그러니까 뭔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정해진 게 있어야 뭘 탈영토하고 탈주가 네, 일어나고 그쵸. 하지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언어에서의 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체계 질서 있죠. 아, 그거를 지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의 지층은 이제 뭐 사회 구조 이렇게 뭐 그 양반층, 음, 상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계급, 예, 같은 이제 것들이 계급이 구조가 되는, 정해져 있는 것도 그것도 지층이 생긴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그 음, 저 신분 세탁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탈영토가 일어나는 거지. 지층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거 똑같이 그 언어에서도 그 문법으로 또 어휘의 의미도 딱 정해져 있고 한 그 규칙과 질서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지층이에요. 음, 근데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계속 언어라는 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을 구속한다는 표현이 결국 그 지층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계속 구속하고 예속시키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지. 음, 그 따르라 따라라 그 지층에 있는 구조대로 음, 따르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질서를 요구하고 음, 복종을 요구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또 그거에서 언어 스스로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거기에서 탈영토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 구조가 자꾸 깨지려고 하는 그런 그 힘을 얘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언어도. 음. 그렇다면 이 주체화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지금 요거 자체도, 어, 아직은 그 탈영토화되지 않은 어떤 상태, 그 상태여서 의미 생성 못지않게 지층이다라고 표현을 쓰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화는 후기표작용적 체제를 예, 갖다가 해서 폐쇄죠. 이제 예, 주체화가 얘기 나오는 게 예. 개인화라는 얘기로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제 언어에 정해진 게 틀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 이게 그 반기호 체계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탄력터가 일어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서 언어의 기존의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공동체에 의해서 언어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 그게 음, 반영토화예요. 아, 근데 그 언어의 변화가 의미의 변화든 문법의 변화든 사용법의 변화든 질서의 변화가 개인의 그 저기 체화되는 과정이 이게 후기 기호 아, 체계라고. 아, 후기 기표작용적 체제라는 게 이 개인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람이 주체가 등장을 한다고. 주체화가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득화시켜지는 어떤 예. 내가 그걸 나의 어떤 그 내재화, 내재화라는 표현이 더 되어지는 개인에게. 그치. 그러니까 서울 말이라는 게 표준어가 있었어. 이게 네,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네, 쓰던. 근데 이게 80년대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젊은 MZ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언어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은 언어 전체, 국가, 우리나라의 한국말이라는 거, 랑그 자체가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동시대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걸 이제 주체화하고 후기 작용, 기표 작용이 일어나서 내 걸로 이제 소화된 사람이 있고 음, 아직도 옛날 그 언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네, 이제 꼰대 세대. 음,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하고 이게 안 맞는다고. 그잖아. 걔들이랑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공명이 안 일어나는 거야. 공명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개체화되고 이제 주체화되는 과정에서 그 주체화가 이미 되면 그럼 또 하나의 언어의 고착된 면이 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뭐야 리좀 이론을 공부하려면 뭐가 이렇게 정체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수목형 사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뚝 잘라놓고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고착화돼 있고 그 지층화돼 있다고 이렇게. 네네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일 뿐이지 계속 또 탄력토가 일어나요. 음, 또 변한다고. 그게 연속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우리는 어떤 그 사물의 변화, 뭐 이게 조직의 변화, 국가,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면은 어떤 단계에서는 이거는 386 세대, 뭐 286 세대, 뭐 MZ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 구분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야 그렇죠. 그 체제를 내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네, 사실 그렇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음, 벌써 MZ 세대들 간에도 쟤들끼리도 안 통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서로 이게 자기네들 한 3, 4년 후배만 한테도 얘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쟤들끼리 뭐 그러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현실적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고착화되고 정해져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좀비 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으로 톡톡 잘라가지고 빨리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질서가 잡히고 그게 실체화가 돼서 뭔가 실체가 드러나. 근데 그것도 순간이야. 그 순간에 또 탈영토가 일어나고 탈주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형성됐던 지층이 막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면서 또 새로운 것이 또 생성이 돼.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계속 생성과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끊임없이
안정된 상태, 질서 있는 상태, 이거를 추구한다는 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음, 만약에 그 자체가 본질이라면 우리 삶이라는가 아니면 세상의 생성 원리가 계속 변하는 게 그 본질이라면 그럼 계속 변하게 내버려두면 될 텐데 음.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뭔가 완성되고 질서 있고 그 구조화되고 이렇게 된 거를 원해요. 이게 결국 지층을 원한다는 얘기네요. 그런 지층화 시켜기를 승화시키려고 한다는 얘기. 하는 거지 예, 계속. 예, 예. 그래야지 거기에 이제 예속되는 것을 구속되고 예속되는 계속 거를 되고 싶어 한다니까. 하는 거죠. 원하는 예.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무너져 가지고 혼란한 상태가 사실은 더 시간적으로 보면 더 많은 거지. 음. 그게 다음 장에 나오는 CSO 상태도 그런 상태예요. 아, 근데 CSO 상태가 있어야 그다음에 안정된 상태나 질서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CSO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 걔는 통과 과정이라서. 예. 프로세스,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과정이면 그게 어떤 그 지층화의 과정이면은 좋은데 예, 망하는 과정이면 그게 망할지 흥할지는 모르는 거지. 그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무엇과 접속하느냐, 강도가 얼마냐,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그거에 따라 그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구조나 질서나 이 지층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국소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제대로 질서가 잡혀서 좋은 형태로 시체가 드러나고 어떤 데서는 망해가는 카오스 형태로다가 더 네. 뒤죽박죽이 되고 이게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 망해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이게 하여튼 이제 언어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그래서 탈지층화 해라라는 표현을 하시고, 왜냐면 그런 예속하고 이런 부분은 편안한 거에서 벗어나서, 탈지층화를 계속 해 가야 된다. 그 얘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기능과 도표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자신을 개발시켜라. 그래서 이 의식이 스스로 분신이 되지 않게 만들고 열정이 다른 이에 대한 분신이 되지 않게 만들자. 이것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의식을 삶의 실험으로 만들고 열정을 연속된 강렬한 장, 입자 기호의 방출로 만들자. 의식과 사랑으로 기관 없는 몸체를 만들자. 주체화를 소멸하기 위해 사랑과 의식을 이용하자. 이 주체화를 소멸한다는 것은 내재화하고 있는, 수렴하고 있는, 지층이 어떤 수렴하고 싶은 나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러면 고착화된 나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얘기. 고착화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재화돼 있는 지층에 뭔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러니까 주체화가 일어나면은 나는 굳어지거든.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음, 내가 그 확고한 신념이 생기고 이러잖아. 네네. 근데 그거를 깨라 이거요. 굳어진 나. 그쵸? 오케이.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말이 그걸 사랑과 의식을 이용하자. 뭐 이런 그 되게 추상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요. 예. 그리고 이 분신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분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분신의 의미가 되게 그 분신은 결국은 복사잖아요, 복사. 아바타잖아, 아바타. 네, 그렇죠. 나를 닮은. 나는 그렇지만 그게 나는 아니지. 음, 의식이 스스로 분신이 되지 않게 만들고 음. 열정이 다른 이에 대한 분신이 되지 않게 만들자.
음. 결국 이 얘기는 이 열정이 다른 이에 대한 분실되지 않게 하는 건 나의 어떤 열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가하지 말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의식이 어 어떻게 보면 의식이 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의식이라는 게. 네, 그렇죠. 의식이라는 게 의지, 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예. 조종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의식은 내 뇌에서 뭔가 생각하는 그 의도적인 생각이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나는 내가 이제 주체성이 확립이 되면 음, 나는 나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의식이라는 놈이 지가 마치 나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 왜 프로이트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왜 그 저기 심리극 이런 데서도 전혀 내가 아닌데 음, 내가 봐도 내가 아닌데 내가 그러고 있어. 저번에 왜 어디서 그 소비사회, 얘기 나왔잖아. 그 저기 어떤 학생이 뭐 예, 거울에 소비사회에서, 있는 예, 거울에 있는 나를 예, 갖다가 파는 악마한테 파는, 나중엔 자기를 죽이잖아.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여기다 대입하면 딱 그 말이에요. 걔가 분신이 됐잖아. 네, 그렇죠. 거울 속에 나가 분신이 돼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어, 안 된다는 거지. 그, 어, 그러면 그거는 뭔가 그 그 약간 그 실제 나와 그 뭔가 그 사회에 맞는 나가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사실 작은, 나는 많아요. 다 나는 작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음, 내가 지금 여기 앉았을 때 나하고 내가 음, 화장실에 혼자 앉았을 때 나하고 그다음에 내 뭐야 식구들하고 모여 있을 때 나와 그다음에 또 어디 강의실에서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나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나는 사실 상당히 다면적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하는 이제 그 의심이 생기지. 어떤 게 과연 진짜 난가. 음, 근데 그 모든 게 다 합친 게 나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의식이 지 멋대로 나를 대신해서 내 행세를 하게 만드는 거는 그건 사실 내가 통제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음, 아, 그런 게 되군요. 그러면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에 대한 분신, 이, 이 너무 좀 앞에서 이 결론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열정도 뭐 해석해 보면 그런 거 아니야. 뭘 막 하려고 막 난리치고 막 거기에 음, 몰입하고 거기에 뭐 하겠다고 막 설치고 그러는 게 열정이잖아. 네, 그렇죠. 그것도 내 아바타처럼 행동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음, 그잖아. 그 열정이 센 사람들이 그게 좋은 에너지로 사용하면은 그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열정 높은 사람들이 사고 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고착화된 나의 한 면들이야. 고착화된. 아. 음, 그럼 이제 여기서 의식은 삶의 실험으로 만들고라는 거는 어떤 입자나 어떤 나의 어떤 점을 계속 만들고 새로운 어떤 입자들을 열정으로 그것을 이제 묶는 장을 만들고 장이라는 게 그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서로 모여 있는 어떤 그런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입자와 기호들을 방출로 만들자. 입자의 방출로 만들자. 근데 저기 요 대응을 이렇게 그 입자와 실험을 대응하고 기호와 장을 그 대입 한번 해봤거든요. 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게 하나의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단초고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그 기호의 어떤 그 장을 만드는 그런 지금 우리가 언어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 저 언어. 그잖아. 아직 네네. 언어장이잖아. 네네. 언어장이죠. 예. 그러니까 기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어떤 단어의 의미를 부여한 게 기호잖아. 그렇죠. 그 입자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단위. 음, 그게 이제 음소가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음, 얘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새로운 기호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 얘가. 예, 지금 방출하고 있다고. 갑자기 좀 입자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는데요, 또 다시. 입자는 그냥 작은 소단위 그 얘기예요. 예, 가장 작은 단위. 그래야 그 입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붙고 저기 붙고 새롭게 뭐 방향을 갖고 속도를 갖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려면 뭔가 그 작은 실체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양자역학에서도 예, 하듯이 음, 뭔가 그 최소 단위의 물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몸체든 뭐든. 음, 그래야 그것들이 재조합되고 같이 만나서 뭐가 형성되고 그런 거에 최소 단위 뭐는 있어야지. 어디서는 그걸 진료라고도 하고 음. 진료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럼 그게 기호는 실체가 몸체가 될 될 수도 수도 있겠네? 있고. 예. 음, 아,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이 사람 글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아, 그거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을 갖고 직역하려고 그러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전체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이게 이 말을 여기선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어, 그 맥락으로 파악을 해서 읽으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야, 이게, 거기서 입자가 왜 튀어나오겠냐고 예, 무리하게 왜 나오지? 단어의 최소 단위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 언어의 최소 단위. 보통 이렇게 쉼표하면 앞에 하고 뒤에 말을 받아주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없고, 막,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대꾸를 되는 줄 알았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더 이상 이제 나무의 형태, 아까 수묵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코가 일어나는데 그 어, 마이크를 꺼야 될 것 같은데. 제 거가 아니고, 정 교수님, 벌써 이거 할 수가 없어. 아이씨. 예, 있습니다, 교수님. 어? 제 거는 지금 꺼져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무 형태의 노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수목형이죠. 리좀식에 계속 되풀이 되는 솟아오르는 잉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없는가? 말을 더듬는 자가 말을 더듬는 자가 되어라. 모국어 속에서 외국인이 되어라. 되게 왜요? 왜 외국인이 돼야 돼? 아니 지금 뭔가 낯설게 하라는 건가요? 스스로? 스스로 낯설게 음, 해라? 그치. 그러니까 탈주를 하려면 네. 내가 쓰는 말 속에 묻혀 있으면 탈주가 안 되겠죠. 아, 그렇잖아. 그래서 외국인인 것처럼 그 행세를 하면은 이제 자기 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여지가 생기지. 그런 말을 말을 이렇게 막 능란하게 잘하면 음,
그러면 고착화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네요. 그 더듬으라는 것도 그런 게요. 네. 말 더듬은. 아니, 이런 말을 너무 어렵게 쓰는 것 같아요. 좀, 주석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으련만.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요. 그 스스로 낯설게 해서 그 모국어 속에 있지만 스스로 낯설게 해서 그 모국어의 의미를 계속 그 지칭화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탈영토화의 운동이라는 게 지금 타이틀이잖아.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런 말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그 기계에서 탈영토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그거에 대한 그 대안들을 지금 쭉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탈영토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이고 지층들의 고유하며, 좀 말이 좀 내가 잘못 옮겨 적은 것 같긴 하네요. 네. 하여튼 요거 하며, 그러니까 의미 생성과 더불어 정점에 이르는 탈영토화, 의미 생성에 의해 가지고 정점에 이르는 탈영토화가 있고, 그리고 절대적이고 아직 부정적이고 직층적이며 주체화에서 나타나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탈영토화, 그러니까 이성과 정령으로 이제 고름판 또는 기관 없는 몸체 위에서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탈영토화의 가능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본다. 사실 이것도 읽으면서 다 그 같은 얘기 같은데 같은 얘기 같아요. 이 상대적이고 지층들의 공유일 것 같은데 그 의미 생성과 더불어 정점에 이르는 탈영토화. 이 의미 생성을 하게 되면 의미 생성에 의해 가지고 어, 탈영토화의 어떤 그게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절대적이고 아직 부정적이고 지층적이면 주체화된 이건 지금 아직 요거는 이게 다 지층적인 얘기잖아요. 지층적인 얘기. 에 나타나는 탈영토화래요. 에서 나타나는. 이런 토대 위에서 나타나는 탈영토화. 그리고 고름판, 기관 없는 몸체 위에서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탈영토화. 이 부정적, 긍정적, 상대적, 절대적. 이, 이, 참, 다 같은 탈영토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영토화는 상대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층들의 고유하며가 맞는 것 같아. 네, 고유하여, 네네네. 어떤 특정 지층에 속해 있는 음, 의미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상류층, 네, 상류층이라고 하는 그 지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 상류층들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 그 왜 네네. TV 음, 연속극에서 일부러 뭐야 그 부자들만 사는 옛날에 어디야 그 저 스카이 무슨 네네. 거기서 보면은 말들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쓰는 말에 잘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묘하게 그 언어에서 그 신분 표시를 한다고 사람들이. 음. 그러면 그거에 그 지층의 고유한 언어야 그게. 근데 아, 거기서 의미 변화가 이제 뭐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말을 그 좀 천박한 사람이 들어와서 막 솔직하게 그냥 그 저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거기에 어떤 선생인가가 들어가서 그런 스카이 네네. 캐슬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네네네. 예, 그
그런 영토가 일어난다는 게 첫 번째고, 그건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지. 음, 두 번째는 어, 아직은 부정적이고 지층적이며,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긴 하지만 이게 개인들 주체화 얘기하면 개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저 위에 거는 어떤 사회 계층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음, 사회 계층에서 쓰는 언어의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기 단어를 바꿔나가는 거지.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을 스스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요 지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와, 그러네요. 이성과 정령. 우리는 지금 글래즈가 쓰는 언어에 개인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 사회화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 네. 그쵸.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국의 들레즈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의 것이 일어나겠죠. 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 단위에서의 그 어떤 의미 변화. 이거는 지층적이다. 그래서 그 음, 지층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거 뭐 들레즈를 공부한 데가 내가 상류 계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류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중간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지층에서 쓰는 언어의 의미 변화만 일어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고른판 또는 기관 없는 몸체, 이게 이제 고른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책에. 그게 뭐냐면 그 이제 화학 물질을 생각하면은 그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재료들이 융해돼 있는 상태 있지. 어, 다 녹아져 있는 모든 원소들이 그 특정한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질 않고 이렇게 다 녹여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러면 되게 자유롭게 이동하죠. 그리고 네. 평평하죠. 네. 그러면 사실은 생성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엄청 자유도가 높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튀어나오기가 되게 쉬워. 그게 고른판이에요. 음, 그러니까 CSO가 고름판에 가까운 거예요. 고름판의 한 종류가 CSO다 생각하면 돼요. 아, 다음 장에 나오는 CSO라는 예. 게 그 기관 없는 몸체잖아. 네네. 그러네요. 기관 없는 몸체가 고름판의 한 종류라고. 음, 기관이 있으면 얘는 벌써 하나의 기계야. 그렇죠. 그잖아. 완성된 하나의 그 실체라고. 그러면 얘는 상당히 고착화돼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당분간은. 왜냐면 그걸 즐기거든. 그 고착된 상태를 대부분의 이 우주에 있는 물체들은 뭐가 하나 이렇게 굳어지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정체성을 찾으면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이제 고름판이 아니야, 그거는. 근데 쫙 무너져 내렸어. 나 녹았어. 음, 그리고 기관도 없어. 그 기관이 있으니까 뭘 기능을 할 수도 몰라. 그렇지만 모든 잠재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얘가 어디로 튈지는 몰라. 예. 그 상태가 이 뒤에 뭐 마조히즘, 무슨 뭐 마약을 먹은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다 음. 그런 예들인 거예요. 그 그게 몽롱한 고름판이야, 상태. 고름판. 그 되게, 그러니까 되게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고름판이야. 그러니까 포텐셜, 기존의 제약에서 어떤 구조나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음, 새로운 어떤 창의적 방식이나 이런 세계로 음. 언제나 이제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최대한 갖고 얘기잖아요.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과정 자체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긍정적이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음, 자유로운 변화, 긍정적인 자유로운 변화를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렇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언어의 변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막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무질서하고 막 혼란한 상태인 것 같지만 거기서 정말로 좋은 새로운 언어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 갖추고 있는. 예. 마치 그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이 탄생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요 상태예요. 지금 세 번째 상태. 아, 아, 예,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이게 그 보니까 그 꼭 그거네요. 그 역사에서 보면은, 모든 그 이 변혁점이 생길 만한 어떤 때, 그런 어떤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 있잖아요. 그런 음. 상태가 이제 요 세 번째고, 역사로 비유해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뭔가 그 계속 개화되고 바뀌고 이러는 상태가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고. 그리고 아예 이거 모든 민중이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같이 뜻을 가지고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상태가 첫 번째가 되겠네요. 그게 이제 MZ 세대에서 새로운 언어들이 막 그 네, 유행을 하고 그랬잖아. 그게 첫 번째 네네.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고층에서 일어난 거야. 아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그 이해가 쏙 됩니다. 나만 몰랐나요? 아니요, 지금 질문하면서 교수님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딱 예, 지금 주고받으면서 지금 정리가 됐어요. 나는 네, 한 조금 더 정리가 됐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이해를 드리니까. 음. 예. 그게 두 번째가 MZ 세대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내가 어쨌든 바뀌는 그런 어떤 그런 내 개인화된 어떤 탄력토화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가 이제는 그 지층 고유의 어떤 계급이나 이런 어떤 그 지층이 전체가 바뀌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토화. 세대라는 말을 쓰는 순간 개인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세대. 응. 음, 주체와는 개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떤 변혁의 에너지가 가득한, 포텐셜 에너지가 가득한 그 상태. 응. 이해가 쏙 됐습니다. 아, 이 훨씬 낫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덧 코드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덧 코드화가 그 계속 그 바꾸는 거, 그러니까 재코드화 시키는 수정해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코드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때 쓰셨거든요. 프레임워크. 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걸 거치면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이 들어왔는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하면 파란색이 되는 요 붙이라는 요 과정. 이런 것들을 그 코드화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더 이제 덧 한다는 거는 재코드화하는 그런 형태를 덧 코드라고 합니다. 그쵸? 교님? 덮어 씌우는 거지, 덮어 씌우는 거. 예. 기존 것을 지워버리는 거야. 더 코드화는. 새로운 그 코드. 애드가 아니고 응. 델리트 한 다음에 다시 만든다는 거군요. 예. 음. 근데 이제 이거를 그 기호 체계마다 이제 있는데 전 기호 체계에서는 이 언어의 특권, 그래서 엄표 행위에서 집단적 엄표들 자체가 되고 이게 이제 다의적 표현의 실체가 되고 이제 다양하거나 상대적 탈영토화가 되고 이게 이제 국가 장치를 막아내는 절편적 계통들과 영톡성 대면으로 결정이 된다. 이 말이 되게 또 자, 하나씩 하시. 엄표 행위가 집단적 엄표들 자체가 되고, 집단적이거나 아니다. 엄표 행위가 집단적이고, 엄표들 자체는 다의적이고, 표현의 실체는 다양하고, 그리고 상대적 탈영토화는 뭐냐, 여기서 국가 장치를 막아내는 절편적 계통들과 영토성 대면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 장치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제 기계를 얘기하는 거야? 국가라는 기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국가가 움직이는 통치 체제 아니겠어요? 국가 정치라는 게.
통치 체제. 그, 음, 음? 네. 그런 그리고 것 같은가요? 그 중앙 집권적인 뭐 그 힘, 국가의 힘. 음, 그럼 이 절편적 개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절편을 이렇게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절편이란 말은 이 책에서는 가르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그래서 그 절편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이분법적으로 이중적 절편이라고 그래. 이중적 절편. 그래서 흑과 백으로 나누고 음,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누고 이러는 거를 그 절편이라고 해요. 아, 이중 절편은. 그다음에 이질적 절편이 있어요. 음, 그거는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으로 이렇게 그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걸 이질적 절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어쨌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편이라는 말은 음, 이게 또 끊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래프에서 절편하면은 왜 Y축을 뭐 이렇게 끊어내거나 X축을 끊어내거나 하는 걸 절편이라고 그러잖아. 네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분절이야 분절. 분절, 어, 분절시키. 나누는 거야 나는. 영토성 대면이라는 표현도 되게 영토성 대면. 대면한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두 개의 면을 들이대는 게 대면이지. 네, 그렇죠. 그럼 이 영토와 영토를 이렇게 서로 대면해서 결정된다? 이 성이란 표현을 또 왜, 성이란 표현도 되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이라는 게 어떤 성질이잖아요. 그 어떤 성향인데, 영토의 성향? 아, 솔직히, 예, 저 이거 읽으면서 이분이 번역을 잘못한 건지, 내가 말이 어려운 건지,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영토성 대면. 영토의 대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말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영토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요.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260? 네, 거기 그 260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덧코드와 이렇게 아홉째 돼 줄. 있죠. 예. 이게 네, 제가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탄령토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 장치가 이제 국가의 중앙 집권적 힘인데 그 중앙 집권적 어떤 힘을 막아내는 저기 절편적 계통들이라는 게 그 일종의 아까 하신 대로 이렇게 분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기존의 그 기존 질서에 대응해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는 어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함수에서도 얘기하는 절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 고정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저항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저항 그 이제 대응하는 고정 질서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제, 제안하는 저항기로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저항하는 그쪽하고 절편적 계통이라는 것은 어 그거를 이제 질서에 저항하는 거죠. 절편적 계통이라는 게. 그리고 그 절편적 계통들이 어 국가장치와 이게 대면하는 공간이 그 그게 이제 국가장치에 의해서 그 고정된 형태로 유지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대면 속에서 영토성은 국가장치에 의해서 고정된 형태로 유지될 수도 있고, 절편적 계통에 의해서 이 변화하고 재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국가장치를 막아내는 어떤 절편적 계통들과 그 영토성의 어떤 대면은 예를 들면 사회나 공간에서 에서 이게 질서나 저항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통제와 자유가 결정될 때 그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네, 저렇게 정의를 저렇게 해놔서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 문장으로 보면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표적 기표작용적인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네, 사회 전체, 한 국가 전체의 그 언어에서 타일 영토가 일어나는 거거든. 음, 그렇잖아. 네네,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전기호적 기억에 네, 그러면은 그 국가 장치를 막아내는 절편적 계통 그러면 사회를 가르는 뭐 조선시대 같으면 양반층 뭐 그 상놈층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놓은 것들이 국가 통치 체계에 어떤 위협을 가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양반들만 주가 되던 그 조선 초기에는 그 왕권이 강화됐을 때지. 그때는 중국식 그 저 한자 쓰고 막 이런 언어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양반 체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약화되고 왕권이 약화되고 하면서 조선 후기로 오면은 민중들의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예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혁명도 일으키고 막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이게 이제 에, 국가 장치를 막아내는 절편적 계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거가 하나의 전기호작용의 기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그 영토성 대면이라는 거는 신라와 그 저기 고구려가 부닥치고 백제와 신라가 부딪히고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가 부딪히면 고구려에서 쓰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게 영토성 대면이야 그게. 그게 그러니까 별 얘기가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영토라고 하는 거는 언어의 어떤 사용하는 범위, 그치? 자기들끼리 공용으로 쓰는, 아니 그걸 자꾸 이렇게 지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영토라는 거를. 어, 언어라는 것이 하나의 체계라고. 네네, 그게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지. 그 무슨 저기 개성 이북에 자란 그 지리적인 그 네, 언어가 아니라고 지금. 그 지리하고 잊어먹고 영토라고 하는 걸 여기선 계속 나오는 영토라고 하는 게 그 하나의 뭐 이렇게 고정된 체계 음, 구조화가 되고 하면은 하나의 영토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음, 그냥 우리끼리 뭐 예를 들어서 들레주 학파가 생겼다. 그럼 하나의 영토가 생기는 거예요. 음, 그거에서 그 탈주하는 게, 그러니까 종교도 하나의 영토가 생기지. 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 탈영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구려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게 하나의 영토를 형성하고 있다고. 어, 그러면 백제 사람들이 쓰는 또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비슷하지만 같은 한반도에서 쓰는 조선말이지만 그 사람들 또 고유의 언어 체계가 또 있다고. 기호 체계가 따로 있고. 그것끼리 부딪힌단 말이야. 영토성이 대면을 한다고. 서로 그러면 부딪힌다. 언어 전체의 변화가 또 일어나겠지, 이제. 그러면서 서로 계속 언어들이 뭐 신라가 통치하고 할 때는 신라어 쪽으로다가 그, 그러니까 덧코드화가 일어나겠지. 신라가 통일을 고조하고. 하면. 네네. 걔들이 쓰던 말식으로다가 사람들 다 써. 그리고 중국도 그랬었잖아요. 네네. 어느 나라가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언어의 덧코드화가 계속 일어난다고. 네. 그 네. 얘기야. 이게 별게 아니라고 이게. 이게 어렵게 생각.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해할 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기본 생각을 그 양자역학의 기본 입자 이동하고 생각을 하면 문장이 잘 이해가 돼요. 이게 이거 영토도 양자라고 생각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얘기처럼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지금 말씀 변화하고 재구성되고 계속 유동적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계속 과정 자체가 영토성이라는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절편적 계통들이 거기 저항하는 그, 그 세력이고 그리고 그, 그 단어에서 제가 나도 이제 이거 문장 할 때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책을 읽으면 좀 되는데 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조사 하나로 그 좀 그 해석이 좀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혼돈되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책에서는 영토성 성들이 대면으로 결정하고 하고 그냥 아직 책을 안 읽고 영토성 대면으로 절편적 계통들과 영토성 대면으로 결정하는 거하고 영토성들이 대면으로 결정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박 기사님. 네. 근데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영토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면 영토 간 대면으로 결정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말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까지 넣으면서까지 한 이유가 뭘까? 뭐 이제 되게 말의 흐름이 어려웠어요.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교수님 말씀에서 많이 이해가 됐고 이거는 오히려 어쨌든 만약에 영토가 대면한다 그러면은 뭐 국가 간의 분쟁으로 생각하겠지. 아, 지리적인 의미가 떠올라서 영토의 지리적 의미가 떠오를 거라고. 국가 그 지오그래피컬 바운더리를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영토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영토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추상적인 언어 체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서 오히려 더 영토성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백제어와 고구려어가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네네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저도 알 것 같아요. 랑그라고 생각하면. 그게 성이란 게 과정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성은 보통 한자에서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성질, 특징, 뭐 이런 것들. 특성 이런 거를 할 때 성자를 한자 쓰고 그 다음에는 능력. 네, 그렇죠. 능력. 예. 우리가 이제 영토라고 하면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단어고 영토성은 고정되어 보이지만 계속 변화된다는 거죠. 그 성질로 본 거지, 성질. 예, 유동적인 거로 본 거죠. 고정되어 있는 유동적인 거. 제가 양자 생각을 이렇게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어떤 그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면 의도도 알 것 같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오늘은 아, 따져 묻고 싶었어요. 이게 아, 그렇게 하니까 좋은데. 나도 지금 계속 따지는 건데, 그거를. 따져주니까. 예, 짜증도 나고 그래서 따져 묻고 싶었고 한번 그걸 같이 얘기해가면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표 작용적 기호계에서는 기표와 기표를 방출하는 방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방출.
그 국가 장치에 의해 완벽하게 수행, 순환적 체계, 순환적 체계인데 이게 이제 엄표 행위는 획일성을 만들어주고 표현의 실체는 통일화를 시켜주고 이제 엄표들은 통제되는 이런 어떤 그게 이제 기표 작용적 기호계에서 일어나고요. 이 상대적으로 탈영토화는 기호 간의 영속적이고 잉여적인 지시에 의해 최고 지점에 이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아주 명쾌하네. 좀 그 기표 작용적 기호계가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국가가 통일화돼. 표준어가 뭐다 이렇게 정했다고. 그리고 그렇죠. 문법, 맞춤법, 그다음에 우리말 표현이 옳은 거 이거 다 국어문화원에 다 있어 지금 정해져 그렇죠. 있어. 네. 그 통제시킨다고 그거대로 쓰라고 모든 언론기관에서 그 말을 하는 아나운서들은 그거대로 훈련을 받아요. 음. 아, 그런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탈영타를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하지. 음. 강제적인 방식으로. 아, 그러네요. 지금 이게 그런 방식이네. 아, 이해가 다 바로 됐습니다. 그거는. 아, 그리고 반기표 작용적의 기호계에서는 이제 표현의 형식과 엄표 행위의 형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에 의해서 확보되고 그것에 의존하는 전쟁 기계에 의해서 확보되고 이 탈영토화는 능동적 파괴선과 소멸의 선이다라는 게 이게 결국은 좀 어떤 군사적인 그런 그 수라는 게 군사적인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과 언표행의 형식이 이렇게 된다. 이 능동적 파괴선 및 소멸의 선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변화의 선이니까 그렇게 코드화가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예를 그 삼국 시대의 예를 들었는데 네, 사실 삼국 시대에서 서로 전쟁을 해서 상대를 복속시키는 거는 이거 반기표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네네. 반기표 작용. 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 뭐 부족 국가 시대에 네, 그다음에 원시 농경 시대 그런 시대에 그 부족들 간에 이렇게 뭐야 언어가 따로따로 쓰다가 이렇게 옆 동네하고 섞임으로써 네, 그렇죠. 그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게 사실은 전기요적 작용계예요. 음, 아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국 이해를 들었는데 네, 오히려 국가 단위에서 그런 다른 언어하고 이렇게 섞이고 할 때에는 이게 이제 그 거기서 제일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라는 얘기고 네, 왜냐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몇 네, 명이 죽였냐 몇 명을 사살했냐 그다음에 전리품을 몇 개를 얻었냐 양으로 계산하고 막 이러면서 음, 그 언어의 변화가 수에 의해서 주로 이제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음. 근데 부족 국가로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위에 거는 네네, 전기호작용적 체계는. 알겠습니다. 예. 이웃한 어떤 부족 국가들 얘기하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영토성이라는 것도 동네 한 음, 동네에서 쓰는 말이 옆 동네에서 쓰는 말하고 서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둘이서 뭐 싸우다가 이렇게 같이 우리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하면은 두 부족의 말이 섞이겠죠. 네네, 그렇죠. 예. 그거야. 근데 여기서 국가장치라는 말을 써가지고 내가 헷갈렸네. 네, 사실은 전 기호작용적 기호계는 국가라는 것이 탄생하기 이전이야.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부족을 오히려 그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반세력들이 등장을 하겠지. 그게 절편적 계통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옆 음. 동네하고 섞여서 그 같이 살기로 하다가 힘을 합친다든가 하면은 영토성 대면이 일어나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이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기표작용적 체계는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반기표작용은. 이 반기표가 수에 의해서 그렇죠. 예, 국가 단위로 이거는. 저 음, 위에 거는 그냥 동네 단위고 전기호작용적 네, 기억에는. 그렇네요.
그리고 하나의 부족 국가든 뭐 국가든 아니면 그 지금 현대와 같은 나라든 이런 데에서 쓰는 언어의 체계는 기표작용적 기억에 요 가운데 있는 거 그거고. 예, 그렇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복속이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어가 주를 이루겠죠. 네네. 우크라이나어는 이제 움츠러들겠지. 음, 그러면 반기표작용적 기억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음. 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눠지는 게. 음. 그리고 그 후기표작용제 작용적 기억에는 이제 의식의 잉여, 이제는 그 덧붙여지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의미들이 확보가 되고, 이제 그것은 권력을 내재적으로 조직화하고 그 탈영토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끌어올리는 정념적인 어떤 감정의 선 위에서 엄평의 행위의 개인화를 산출한다. 어쨌든 개인화되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네 가지의 그 기호계를 얘기했는데 이 모든 기호계는 단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혼합된 채로 서로 기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로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이렇게 전 기호나 뭐 이렇게 아니면 얘와 얘가 뭐 이렇게 혼합적으로 막 쓰인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 네 가지 상황이 다 일어나고 있다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261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그림에 그 요게 지금 그 원의 중심이 이제는 그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의미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작용. 의미가 이제 계속 그 1번이 이제 어느 기표나 어떤 그 의미가 그 완성되는 그 단계고 그게 이제 누군가의 해석들에 의해서 넓혀지고 그리고 그게 4번에 의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제 하는 요 그 이제 선형이 아니라 이제 원형의 어떤 단계 이게 그 이 그림이고요. 그 뒤로 가보면 한 장 뒤로 가보면은 그 원형의 단계에서 이제 도주하고 이제 그 숙제항의 도주선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의미 생성이라는 게 주체화를 과정을 통해서 선형으로 간다. 예, 이게 이제 그런 그 그림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원형도 있지만은 거기 밑에 선형도 있고 이게 같이 섞여 간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추상적인 기호계가 다른 기호계로 변형하는 요 부분인데 전 기표 작용적 체제에서는 유비적 그 변형이 일어나고 기표적 체제에서는 상징적 변형, 반기표에서는 논쟁적 변형, 전략적 변형, 그리고 후기표에서는 의식적, 모방적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어, 변형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일단, 이게 이해가 각각의, 돼요? 아니, 다른 분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 질문을 해야지. 넘어가지 말고. 지금 질문하고 싶은데, 이 어떻게 질문하지?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수님 이게 얘기했듯이요. 전 기표적은 유비적 해갖고서 그냥 원시사회 똑같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징적인 거는 그렇게 또 국가적인 걸로 해서 이제 뭔가 완성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 변형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변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어, 어렵더라고요. 이게 뒤에 가보면 어, 여기서 지금 도표적 이게 나오잖아요. 도표적 이런 것들. 사실 여기서 제일 특이한 거는 저 위에 것들은 이미 다 다른 언어학에서도 나왔던 말들이고 예, 이 도표적 변형이라는 게 이 들레즈가 독특하게 예. 주장하는 거예요. 이 그 다이아그램, 유기적 변형은 그냥 비슷하게 다른 의미로 쓰인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음, 농경사회, 원시사회 이런 데서는 그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정해 놓잖아. 근데 그거가 그 다른 비슷한 그 동물의 그 뭐야 이렇게 비유해서 쓸 때 그 의의들이 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음, 그쵸, 예,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단어들이 그래서 유사어들이 자꾸 등장을 한다고. 그뭐 동의어 뭐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범위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로.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막 영어 사전 이런 거 찾아보면은 단어 하나 있듯이 막 30개, 40개씩 되는 게 있어. 네, 그게 유비적 변형이야. 음, 그 다음에 상징적 변형은 이게 이제 그 샌더스 퍼스의 그 저기 기호 체계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퍼스는 기호를 세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네, 도상, 그 왜 이모티콘 같이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네, 그런 기호도 있고, 그 다음에 지표, 인덱스죠. 지표. 인덱스, 이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의미. 예를 음, 들어서 연기가 나면 저기 불이 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런 걸 지표라고 그래. 연기는 지표고 그 뒤에 불이 났다는 사실이고. 음,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굴을 찌그리고 있다. 그 지표거든. 우리 눈안 온 그 저기예요. 그 사람의 언표야 그게. 음, 아니면 악을 그냥 빽 소리를 질렀다. 그것도 언표잖아. 그 우리한테 그런 그 기표가 왔는데 쟤가 무슨 뜻이야? 쟤 화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다 알아들어. 그렇잖아. 소리 네, 꽥 지르면 갑자기 저 사람 화났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게 지표거든. 근데 이제 그런 언어들은 다 급이 낮은 것들이죠. 음, 아까 뭐 이모티콘을 쓴다든가 무슨 그 저기 교통 신호판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금방 사람들이 뭔 뜻인지 알아들어. 근데 상징은 인간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음성 언어? 아, 근데 갑자기 뭐라 그러지? 왜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 같은 거. 어, 그걸 무슨 언어라 그러지? 뭐라 그러는데? 무슨 언어인데? 그 그 소리만 나지. 소리만 있고 없는 거, 뜻의 실제, 표현 뜻은 문자, 응? 표현 문자. 표현 문자. 음, 음, 표현 문자가 가장 인간이 만든 고급 언어예요. 음, 저번에도 그랬잖아. 네, 나무라고 써놔봐야 나무가 거기 없다고. 그렇죠, 그렇잖아. 시계라고 써고서는 아무리 들여다봐야 그 시계 바늘이 있어요. 뭐 숫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상징이야. 그게 상징 언어. 그러니까 기표작용적 체제는 이게 표현 문자가 대세라고 지금. 영어는 전형적인 표현 문자고 우리 한글도 표현 문자고 상형 문자 이런 건 아주 저급한 언어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저기하고 비슷하거든. 아까 도상. 그렇죠, 도상, 예. 그거 딱 보면 이게 산자인 줄 알아. 내 천자 보면은 물 흐르는 거 모양처럼 보이잖아. 네, 1, 2, 3 이렇게 하나, 둘, 셋.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음, 그 한자 몰라도 그거 안다고. 그 보면.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잘 되지만 그거 갖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제한된 어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은 일찌감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표현 문자만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그 한자도 지금은 표현 문자에 해당하는 것들만 그 지금 살아남지 상형 문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 아주 기초적인 한자를 배울 때만 배우고 말아. 음,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게 이 언어 기호 체계의 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징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기표작용적 체계에서는. 네네. 음, 그리고 이제 반기표작용적 체계라는 건 아까 그랬잖아. 국가 단위의 어떤 그 전쟁을 하거나 복속을 시키거나 어느 나라가 어디를 침범해서 하나를 합병을 하거나 했을 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논리적 변형, 전략적 변형, 정치적 변형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거는 서로 싸워서 니네 말을 쓸래? 우리 말을 쓸래? 그 일본 놈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통치하면서 이거 논쟁적, 전략적 변형 얼마나 겪었어, 우리가. 한글 학자들은 논쟁적으로 그거 안 된다. 우리 말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일본 놈들은 너희들은 우리나라 식민이니 어? 우리나라 말을 일본 말을 써야 된다 그러고 그 일성까지 바꾸라 그러고 그게 논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런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그럼요. 그리고 그, 이제 후기 기표작용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 거, 변형이 일어난 거에 내가 거기에 적응하느냐 마느냐 얘기잖아, 이거는. 그 의식적 변형, 그리고 따라하다 보니 모방적 변형, 이런 게 일어난다. 네. 네네. 구분이 되죠, 이제? 네네, 그건 됩니다. 네, 그 어, 도표적 변형, 도표는 기표랑은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 전혀 달라요. 음, 도표가 저거야. 그 지도라고 생각하면 돼. 지도. 존재 지도로 생각하면 정확해요. 존재 지도. 존재 지도라는 게 다양체거든. 음, 그거는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실체들을 도상화해 놓은 거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책에서 보는 지도하고도 다른 거예요. 음, 그 도표라는 게. 그래서 그 존재 지도가 고정돼 있질 않잖아. 네. 끊임없이 변한다고. 그 중심축이 없어요. 그 그래서 그걸 지도라고 그러거든. 여기서 섞었어 가끔 도표라고 그랬다 지도라고 그랬다 그래 이 책에서도 같은 말이야.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리좀식 다양체라고 생각하면 돼. 도표적 변형이 일어나는 거는 그렇게 중심축도 없고 여기 아까 보면 기호작용적 체계도 그렇고 반기표작용적 체제도 그렇고 누군가가 그 주도 세력이 있거든. 네네. 중심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수목형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민중 사이에서 어디서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저기서 저런 말 쓰고 그리고 막 저들끼리 섞이고 어디서는 또 그거 갖고 논쟁하고 막 혼란 상태인 것처럼 하지만 또 그게 우리 사는 세상이거든. 음, 우리가 쓰는 언어가 그렇거든. 지금 그러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기 어디 술집에서는 젊은 애들이 이상한 말 쓰고 있을 거라고. 음,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가끔 그런 애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뭔 소리야? 그러다가 이제 설명을 듣고 나면은 아이고 애들이 또 신조어를 만들어냈군. 그렇게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잖아. 네. 그런 상태가 이게 도표적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음, 리좀식으로 생각하면 돼. 리좀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그 도표적 변형은 리좀식으로 변형한다. 누가 중앙 뭐 통치 체제가 있어서 언어를 바꿔라, 표준말을 써라 이렇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야. 무슨 표준 국어문화원이 있어서 음, 뭐 문법을 정하고 단어의 뜻을
일정하게 정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건 다 저기 기표작용적 체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게 도표적 변형은 그 지들 멋대로 음. 여러 기계들이 여기저기 혼재 있고 그 배치들이 스스로 바꿔 방향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새로 배치하고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태어나면 또 그거에 대한 새로운 문법 그거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게 또 탄생하고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왜 아까 고른판 얘기했잖아. 네네. 이게 고른판이야 이게 아, 언어가 고른판 위에서 마음 놓고 노는 거야 지금. 이게 고르판. 되게 그 뭐가 생성되기 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산산조에 돼 있는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러니까 무한한 잠재성이 쫙 깔려 있는 거지. 에너지들이 여기저기 넘치고. 음. 그러니까 도표라는 게 기존을 다 완전히 부숴버리고 나서 새로운 설계를 하는 그런 개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백지에서부터 새로 네, 뭔가를 새로운 설계의 개념, 음. 음. 예, 창조의 개념. 와, 굉장히 은유적이네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세, 완성돼서 그려놓은 도표가 아닌 거야. 예, 예, 그렇죠. 정형적인 상태가 아니고 설계를 하려고 하는 완전히 백지 상태의 재구성, 음. 재구, 대우조선. 재구성의 기획 상태.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기존 것의 기반으로 정보가 있는 재구성의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까지만 좀 어쨌든 더 하겠습니다. 이제 변형은 이제 그래서 이제 혼동이 없고 자신이 속한 기억의 파악을 위해 이제 화행론적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변형이라는 거는 그,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표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혼합된 그 기호계의 엄표와도 혼동하면 안 된다. 이런 엄표가 아니다, 변형은. 이런 화행론적 분석이다. 그리고 변형적 엄표는 다른 데서 온 엄표를 자기 자신을 위해 번역하는 방식의 번역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순수 기호 체계, 뭔가 새로운 순수 기호 체계는 결국 이 변형과 번역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음. 이게 정의가 돼야지 새로운 그 순수 기호 체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음. 이게 좀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1장, 2장 앞에 하셨던 것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네 단어 여기가 좀 뭐한지 모르겠는지만 하여튼 예, 개념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지만 한편으로 재밌네요. 이게 구체적 예들이 나오네. 일비적 변형에는 네, 뭐 잠, 마약, 사랑의 환희 이런 대한 표현들, 네, 좀 더 나와요 뒤에. 기독교 전파, 유통망 화폐, 기호 도입. 그러니까 이건 집단 수준에서 어떤 언어의 영향을 이웃의 영향을 받아서 변해 나가는 과정.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음, 이게 다 그런 거잖아. 국가 단위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네요. 지금 그걸 이제 근데 역사에 이제 그 아메리칸 흑인들 있잖아요. 아메리칸 음, 흑인들의 그 자기 민속 음악하고 노동요하고 뭐 그 나라의 어떤 그 음악하고 연결해 가지고 섞이는 이런 얘기들을 쭉 쓰면서 변화해 가는 과정. 음. 그게 전형적인 게 재즈 음악의 탄생이에요. 재즈 음악 그 역사를 보면 그 초창기에 그 백인들은 무시했다고.
그 음, 흑인들끼리 피아노 치고 뭐 그 색소폰 불고 막 그 뭐야 이렇게 바에서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하던 게 이게 이제 정식 음악으로 된 게 한 40년, 50년? 이게 한 60년대 돼야 정착이 돼요. 재즈 음악으로 이렇게. 근데 그 전에 20년대, 30년대에는 그게 흑인들 음악처럼 이렇게 뭐야 무시당했었다고.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백인들도 거기에 연주주자로 등장을 하고 가수로 등장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인식이 또 달라진 거지. 그 유비적 변형이 일어난 거야. 그 전형적인 그 음악 세계. 그 어, 종교가 이렇게 전파되는 것도 되게 그렇잖아. 네, 근데 뭐 무식하게 물론 그 저기 캐톨릭 국가가 저 스페인들이 저 포르투갈 스페인이 막 그 남미를 정복하고 막 어디 나라를 복속시키고 막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했던 일도 했죠. 벌어졌죠. 뭐 물론 이제 종교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 것도 역사에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야금야금 그 선교사들이 파고들면서 유비적 변형을 일으키면서 그 변화를 일으켰거든. 음, 그 유비적 변형이라는 게 비슷하게 움직였다. 예. 그 기존에 있던 걔들이 쓰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하고 유사한 점을 찾아서 그 작사나 작곡하는 사람들이 어, 곡을 만드는 거지. 전혀 생뚱맞은 걸 가져가서 씌우는 게 아니라. 음, 음, 그 라틴 음악도 그런 것 같더라고. 남미 음악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거부감을 일으켰고 그게 무슨 음악이냐 막 그렇게 백인 사회에서 무시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작사하는 사람, 작곡하는 사람, 또 노래, 가수하는 사람들도 그 양쪽의 문화를 그렇게 공유했던 사람. 그러니까 멕시칸, 아메리칸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가 그 예를 들어서 라틴 음악을 한다. 음, 그러면 그거는 듣는 사람이 얘는 백인 같기도 하고 음, 멕시칸계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주잖아. 그러면 음, 걔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라틴 음악을 퍼뜨리는데 상당히 선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예들이 많다고 보면. 그러네요. 이제 주체화가 돼 있네요. 라틴 음악은 주체화가 되어 있고 새로운 것들 계속 또 주체화시키는 그런 거네요. 하여튼 교수님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읽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게 갑니다. 아니, 근데 저만 좋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씹어가면서. 네, 저만 어렵게 가는 거 아니기를. 하여튼 저 다음번에 좀 더 읽어가지고 해놓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게 한 번, 두 번에 끝내야 되는데 계속 가네요. 아니, 잘할 때까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은 유비적 변형부터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형 교수님 말씀하실 거, 아, 네, 나는 그냥 잘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이제 거꾸로 읽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쳐야죠. 네, 그, 다음 주에는 그럼 6장 하시네. 그러면 네, 나는 뭐 5장, 크리스마스 때 하면 되겠구만. 예, 5장 뒤에 좀 하고, 6장으로, 6장도 뭐 한 두 주는 하게 생겼구만. 보니까. 나는 7장 뭐 아직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그게 그냥 쑥 넘어가는 빨리 것보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는 게 목적. 예, 예, 쑥 넘어가는 것보다는 글쎄, 이렇게 물어가면서 좀 최대한 이해가면서 가야지 뒤에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 하는 것 같아. 네. 인수분해. 맞아요. 인수분해 하는 것 같아. 네. 이게 그래서 뒤로 가면 좀 그 심플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앞에서
고생한 만큼 네, 맞아요. 뒤에는 이렇게 그 실제 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거 다음 장도 사실은 좀 간단해요. 네, 6장은 네. 좀 보니까 좀 사례 중심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개념을 설명을 많이 해요. 계속. 7장하고 8장은 어려운 거예요? 7장, 8장도 이제 뒤로 갈수록 쉬워진다고 봐야죠. 왜냐면 앞에서 다른 개념들이 자꾸 나오니까 네, 그게 이야기가 엮이죠. 그때부터는. 8장은 뭐 단편소설 얘기고,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단편소설을 하나의 저기로 본 거죠. 기계, 예, 배치물, 뭐 여기서 리좀 배치물 뭐 이런 걸 본 거고, 7장이 얼굴성이었잖아요. 그 음, 얼굴 얘기는 앞에서 많이 나왔죠. 네네, 그쵸. 조금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이렇게 나선형 그림 가운데 네, 중심에 있는 게 얼굴성이죠. 의미고 그게 신이나 뭐 이게 정해놓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가 조금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모르면 그냥 신한테 미루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정해진 거 이거를 주변에 이제 음, 그 성경에 무슨 말을 써놓으면은 네, 그거의 의미는 이게 신의 언어가 돼버려. 의미가 네. 정해져 있는 그게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가 사제들이 이제 저희들 멋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해석을, 네, 의미가 그쵸. 확장이 되죠. 이렇게 점점 네, 우월이 그쵸.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개인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가지고 자기화해서 그때는 이제 직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쭉 네, 선으로 그쵸. 가면서 내면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게 이게 언어 체제다 이런 말이라서 그 앞에 가운데 있는 그 뭐야 이렇게 저기 국가 체제나 이런 데서 강제화된 어떤 의미 부여된 그 단어 이런 것들이 사실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이라는 게 예수의 얼굴, 그저 중세 시대 그 성상 그런 게 얼굴성이라는 게 무엇을 대표하는 중심 의미 이게 이제 얼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판단할 때 내 손 보고 판단 안 하잖아요. 음, 사람이라고 하는 전체 기계를 대표하는 얼굴. 전형적인 이게 상징의 얼굴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대표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고 이 얼굴을 보면은 나의 내면, 나의 뭐 어떻게 보면은 신체 그 모습까지도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게 그 대표적인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얼굴이라서 얼굴성도 이제는 앞에서 한 얘기들을 종합해가지고 한 그 기관, 기계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계를 얼굴이라는 기계를 갖고 집중 조명한 거라서 음, 이제 개념이 조금씩 이렇게 모아지죠. 이 네네. 책 보면. 그래서 뭔가, 그렇게 지금처럼 난해하진 않아요. 이 사실 이 장이 네, 어려운 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언어가 무형이잖아요. 추상적인 네, 세계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이나 무슨 뭐 신체나 이렇게 어떤 특정 그 사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빨리빨리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완전 추상 기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다 어렵죠. 이게 빨리빨리 와닿질 않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언어의 영토하고 국가의 영토하고는 우리가 의미가 차이가 확 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쵸. 예. 국가 영토 그러면 금방 뭐 이렇게 그 38선 경계 딱 드러나서 금방 이해가 되는데 언어의 영토? 그게 뭐야? 이렇게 추상적이라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챕터가 그러니까 5장이 되게 어려운 챕터는 맞아요. 음, 네, 어려운 데 맡으셔서. 박 기사님이 그 천천히 가져야지 네, 블레즈 책의 특성이요. 앞에서 좀 친절하게 상세히 가면 뒤에 굉장히 그 재밌어져요. 그 거의 반복하는 듯한 아, 그 네네. 구조가 거의 두 가지 형태로 점점점 이게 쌓여지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저도 그
그 읽으면서 이게 지적해 주니까 네. 우리 여기 토론하면서 나도 지금 이해된 게 더 많거든요. 지금 네. 즉시 또 이거 아니네. 교수님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 해보면서 그리고 그 순간에 또 말하면서 찾아보니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이게 쉐어링 이게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해가는 게 이게 가장 장점이잖아요, 지금.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자세히 아마 이 책 읽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걸 PT식으로 발표하는 식으로 하면은 여기 발표하는 사람밖에 못 가져갈 거예요. 네. 아유, 하여튼 제가 좀 더 깊이 보고 최대한 제가 말을 하면서 교수님께 여쭙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네.